끝없는 빨래로 손이 터도록 일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주운 아이를 위해 살았고 마지막 온기까지 모두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궁궐의 호위무사들이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가난한 빨래꾼이 천재를 키웠는데 그 아이는 양반의 아들이었다. 1부 위대한 이야기의 소박한 시작. 옛날 옛적 조선이 한반도를 다스리고 수도 한양이 궁궐의 불빛으로 빛나던 시절, 산기슭의 작은 마을에 춘이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단순하고 혹독했습니다. 새벽부터 해 질녘까지 양반집 빨래를 빨던 차가운 산골 냇물, 그리고 살갗에 스며드는 것 같은 잿물의 매캐한 냄새. 매일이 전날의 복사본이었습니다. 고된 노동, 빈약한 끼니, 흙과 지프로 지은 작은 오두막 안에 귀가 먹먹한 고독. 이웃들은 그녀를 가엾게 여겼지만 좀처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삶의 싸움이 있었으니까요. 추는 상민이었고 그런 사람들의 목숨은 일하는 소 한 마리보다 크게 귀히 여겨지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에 운명을 받아들였고 더 이상 선물 같은 것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냉기 가득한 가을날, 운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장작을 하나를 안고 숲에서 돌아오던 추는 가늘고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너무 가냘프고 애처로워서 처음엔 길 잃은 새끼 고양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가 가슴을 불안하게 쥐어짰습니다.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낡은 단풍나무 아래 비싸 보이지만 이미 흠뻑 젖은 천에 쌓인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풀어보니 추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안에는 첫눈처럼 하얀 얼굴의 작은 아기가, 갓난 사내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디찼고 숨이 가물거렸습니다. 대체 누가 이럴 수 있는가? 아이를 숲속에 버려 죽게 내버려 두다니. 아이 곁 비단끈에는 용 모양의 작은 비취놀이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느 집에서도 쉬 장만할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아픔과 결핍에 익숙해진 춘의 가슴이 생전 처음 느끼는 부드러운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연약한 아기를, 험준한 산들을, 잿빛 하늘을 바라보다 모든 것을 바꿀 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끌어안아 체온으로 감싸 안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마지막 남은 쌀 미음에 젖을 섞어 먹였고 밤새 한잠도 못 자며 아이의 가냘픈 숨결이 끊어질까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추는 그를 학이라고 불렀는데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예언적인 이름이 될지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삶은 궁핍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빈대떡 하나를 둘이 나눠 먹어야 할 때도 많았고 추는 언제나 더 큰 몫이 하기에게 돌아가도록 챙겼습니다. 가장 고된 빨래도 마다 않고 일했고 그래야 하기에게 멀쩡한 옷과 신발이라도 해줄 수 있었으니까요. 한때 곱던 손은 굳은 살 투성이가 되었고 허리는 빨래통 앞에서 굽힌 세월만큼 아팠지만 하기의 웃음을 보는 순간 피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에겐 건강하고 총명하며 무엇보다 마음씨 고운 아들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큰 행복이 없었습니다. 하기는 그녀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보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도우려 했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땔감을 모으고
좀 더 자라서는 어머니가 쉬실 수 있도록 밤에 몰래 빨래를 했습니다. 그들의 유대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가난 속에서 함께 단련되었고 순수하고 사심 없는 사랑으로 이어진 유대. 서로가 서로의 온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빨래꾼의 희생으로 지어진 그 작은 세상은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빛이 용을 달고 온 소년의 뒤로 과거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따라왔으니까요. 2부 천재의 각성. 머지않아 추는 하기가 예사롭지 않은 아이임을 알아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겨우 글자를 더듬을 때 하기는 장사치 간판의 한자를 이미 외우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억력과 날카롭고 탐구적인 정신. 어느 날 마을 훈장의 옷을 빨다가 추는 주머니에서 달고 다른 신문집을 발견했습니다. 하기가 그냥 가지고 놀겠거니 생각하고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아이가 가장 어려운 시 몇 편을 박자까지 완벽하게 맞추어 줄줄 외워 읽는 것을 보고 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의 교육은 춘의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서 성공의 길은 학문을 통해서 나라의 과거 시험인 과거를 통해서 열린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빨래꾼이 아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킨단 말인가? 책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추는 꾀를 냈습니다. 관리와 학자들인 단골 손님에게 삭 대신 낡고 필요 없는 책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밥 한 끼끼 값으로, 두루마리 한 권으로, 지식에 닿을 수 있는 어떤 기회라도 얻기 위해 일했습니다. 하기에게 그 책들은 다른 세상으로 나가는 창문이었습니다. 또래들이 밖에서 공을 차는 동안 그는 흐릿한 등잔불 아래 앉아 공자의 글을 파고들고 병법서를 익히고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깨쳐갔습니다. 그의 정신은 메마른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습니다. 15이 될 무렵엔 사서 오경을 줄줄 외웠는데 많은 젊은 양반들도 어렴풋이밖에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책 여백에 옛 현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뜻밖의 자기만의 풀이를 찾아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시절 조정에서 일했던 한 늙은 유랑선비가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비를 피하려고 춘의 오두막에 하룻밤 묵기를 청했습니다. 책더미를 보고 그는 비웃으며 하기에게 그 뜻을 알기나 하냐고 물었습니다. 하기는 어려운 구절을 줄줄 외는 것으로 대답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마을 문제와 연결지어 대담하게 새롭게 풀이했습니다. 선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새 그는 젊은이의 철학, 역사, 전략 지식을 시험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춘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그대는 단순히 영리한 아이를 키운 것이 아니오. 이무기의 몸에 든 용을 키운 것이오. 그의 자리는 이곳이 아니오. 그의 지혜는 대신을 움직이고 임금에게 아를 수 있소. 그를 한양으로, 과거 시험장으로 보내시오. 이런 재능을 숨기는 것은 나라에 죄를 짓는 것이오. 선비의 말은 하기의 가슴 속에 불씨를 댕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꿈꾸는 것은 명예나 부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고된 노동에서 구하고 평온한 노년을 드리기 위해 관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말이 춘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씨앗을 처음으로 심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넓은 세상이 위험으로 가득함을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마을을 지나가는 화려한 옷차림의 기마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자태와 차갑고 품평하는 눈빛은 한양의 지체를 드러냈습니다. 그중 한 사람, 날카로운 인상의 사내가 문득 어머니의 빨래 광주리를 함께 들고 가는 하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말을 세웠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듯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동행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일행은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뒤에 남았습니다. 추는 아들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를 보았는지는 몰라도 하기, 빨래꾸나 아들을 본 게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할 얼굴을 본 것이었습니다. 3부 귀족 세계와의 충돌. 하기의 과거에 대한 열망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한양까지의 노잣돈, 거처, 시험관에게 드릴 사례. 추는 빨래만으로는 도저히 모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꺾고 그 일대에서 가장 가혹하기로 소문난 양반, 형조판서 윤의 대갓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집 하인들은 한 달을 버티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삭을 후했습니다. 추는 이를 얻었습니다. 조건은 혹독했습니다. 얇은 비단에 실올 하나라도 흠이 생기면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모두 아들의 꿈을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하기가 직접 대갓집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그날 그는 자신이 그토록 들어가길 꿈꾸던 세상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마당에서 그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젊은 양반이 물을 엎질렀다는 이유로 하인을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판서 윤의 외아들 윤수였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의 하기를 보자 윤수는 경멸 어린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또 누구야? 웬 거지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날이. 하기가 양반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윤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네 어미가 항상 잿물 냄새를 풍기는 그 빨래꾼이란 말이지? 그리고 빨래꾼의 자식인 네 놈이 감히 나를 그렇게 쳐다본단 말이냐? 네가 학자 행세를 한다고 들었다. 웃기지도 않는 소리. 네 자리는 어미와 함께 죽을 때까지 더러운 빨래나 빠는 것이야. 어머니를 향한 모욕은 채찍복보다 더 아프게 하기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분노 대신 그의 눈에 차가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조용하지만 또렷이 말했습니다. 공자께서 이르셨습니다. 군자는 태어남이 아니라 행실로 알아본다고. 약한 자를 때리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이요. 남의 노고를 업신여기는 것은 자신의 쓸모없음을 증명할 뿐이요. 제 어머니는 일로 세상에 이바지합니다. 나리는 어떤 이바지를 하고 계십니까? 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윤수의 얼굴이 분노로 벌개졌습니다. 그가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당으로 판서 윤 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마차를 멈추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길이 하기에게 멈추었고 눈 속에서 순간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판서 윤은 하기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날카롭게 응시하며 내뱉었습니다. 빨래꾼의 아들치고는 말이 지나치게 영특하군. 당장 꺼져라. 2번 다시 얼씬도 하지 마라. 하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처음으로 뜨거운 증오를 느꼈습니다. 양반의 세계는 철학만이 아니라 잔혹함과 불의,
그리고 멸시로 가득한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그에게 개인적인 원수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일으킨 일의 연쇄가 무서운 비밀을 드러낼 것임은 아직 몰랐습니다. 판서 윤은 진심으로 불안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이 18년 전 없애라고 명령했던 그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강이라는 보따리 장수라 소개했습니다. 다른 장사치들과 달리 강은 말이 없고 놀라울 정도로 눈이 밝았습니다. 강가에 앉아 낚시를 한다는 핑계로 춘의 집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그는 알고 지낼 핑계를 만들어 하기에게 희귀한 병법서를 우연히 선물했습니다. 뜻밖의 선물에 기뻐한 하기는 장수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강은 놀랍도록 박식했습니다. 까다로운 질문으로 하기의 지식의 깊이를 시험하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강은 하기의 지혜뿐 아니라 인품과 의리에 대한 생각을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만날수록 하기에 대한 경외심이 커졌습니다. 타고난 지도자의 강인한 의지를 가진 사람. 그리고 만날수록 자신의 마음이 고통과 죄책감으로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강이 18년 전 이 아이를 숲속에 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4부 피로 쓴 진실. 대갓집에서의 충돌은 심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기의 얼굴은 판서 윤 속에서 오랜 두려움을 깨웠습니다. 그는 즉시 첩자를 보내 젊은이에 대해 모두 캐오게 했습니다. 춘이 18년 전 산속에서 아이를 발견했고 아이 곁에 놀이개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자 마지막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의 망령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춘도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 자신과 하기에 대해 캐묻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미의 마음이 화를 감지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에서 그 비치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하기의 과거와 이어진 유일한 끈으로 여기며 모든 세월 동안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끈이 화약더미에 꽂힌 도화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박해진 그녀는 자신들에게 유일하게 친절했던 사람, 장수 강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그를 찾아가 숨이 막히도록 떨리는 목소리로 하기를 발견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놀이개를 내밀었습니다. 비치용을 보는 순간 강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놀이개를 받아든 그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무심한 장수의 가면이 벗겨지며 오랜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그가 눈물 가득한 눈으로 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강초관이었습니다. 18년 전 그는 세자 이현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세자는 현명하고 올곧은 분이었지만 판서 윤을 필두로 조정에 적이 많았고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미천한 집안의 궁녀를 남몰래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자 세자는 두 모자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얼마 후 세자는 독살당했고 급한으로 포정되었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궁녀는 절박하게 강초관에게 아이를 안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왕자의 표시, 왕실의 피를 증명하는 비치 놀이개를 함께 맡겼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자결이었습니다.
강초관은 함정에 빠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판서의 자객들이 자신과 아이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막다른 곳에 몰린 그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짐승이 데려가기를 바라며 아이를 숲속에 버린 것입니다. 자객의 손에 직접 넘기는 것보다는 덜어한 악이라 여겼습니다. 그 짓을 저지르고 나서 강초가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떠돌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특출한 젊은이 이야기가 들려왔고 그는 자신의 짐작을 확인하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추는 이야기를 들으며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기가, 그녀의 아이가 실은 세자의 아들이었다니, 왕자였다니.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의 타고난 고귀함, 그의 뛰어난 지혜, 판서 윤의 증오. 그녀의 작은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와 강이 침울하게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초가는 용기를 모아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를 배신했고 너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 판서 윤은 내가 누구인지 안다. 너와 내 어머니를 없애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당장 도망쳐야 한다. 하기는 방 한가운데 서서 넋이 나갔습니다. 그의 온 삶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빨래꾼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살해된 세자였습니다. 그의 원수는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라고 믿었던 그 여인은 그냥 숲에서 그를 주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백하고 겁에 질린 춘의 얼굴을, 그를 위해 빨래를 빨았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하기는 낯설음이 아닌 부서질 듯한 애틋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유일한 어머니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해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초관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5부 생존을 위한 전투. 싸우겠다는 하기의 결심은 자살행위처럼 보였습니다. 군대도 아군도 없었습니다. 판서 윤의 막강한 세력이 앞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강초가는 젊은이의 눈에서 젊은이의 충동이 아닌 냉철한 전략가의 계산을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이점이 있습니다. 하기가 말했습니다. 판서 윤은 우리를 먹잇감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숨어들 것이라 예상하고 주목을 끌지 않으려 군대가 아닌 자객을 보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하지만 위험했습니다. 한양 쪽으로 향하되 큰 길이 아니라 험준한 산길을 택해 시간을 벌자는 것이었습니다. 전직 무관인 강초관은 그 길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추는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떠나며 자신의 오두막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곁에 있는 한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기의 예상대로 판서 윤은 자객 무리를 뒤쫓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틀째 되던 날 좁은 협곡 앞에서 따라잡았습니다. 필사적인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초관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자처럼 싸우며 태각을 엄호했습니다. 하기는 무인이 아니었지만 그의 머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지형 자체를 아군으로 삼았습니다. 길 위에 걸쳐있는 바위를 보고 시기를 계산해 추격자들에게 돌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고서에서 배운 함정들을 칡덩굴과 나뭇가지로 즉석에서 만들었습니다. 정적 속에 자란 소년이
죽음의 싸움에서 자신의 작은 일행을 이끄는 지도자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힘의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자객들은 거듭 따라붙었습니다. 강초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막다른 곳에 몰렸습니다. 성난 강물이 흐르는 높은 벼랑 끝이었습니다.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이윽고 벼랑 위에 추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승리를 맛보려 온 판서 윤과 윤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게임 끝이다 이 강아지야. 윤수가 씩씩거렸습니다. 네 자리는 진흙 속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판서 윤은 더 차가웠습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실수였다. 네 아비도 같은 멍청한 이상주의자였지. 하지만 세상은 힘으로 돌아간다. 오늘 너와 왕자의 어미인 양 행세한 이 빨래꾼은 이 어리석은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될 것이다. 그는 춘을 보멸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감히 왕실의 피에 손댄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네 죽음은 길고 느릴 것이다. 그 순간 하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여인의 눈 속에서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어머니를 몸으로 막았습니다. 나를 죽여도 좋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하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귀함은 기억도 못하는 아버지의 피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귀함은 어머니의 손에 박인 굳은 살에 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의리와 자비를 가르쳤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삶을 내주었습니다. 이 가난한 빨래꾼의 사랑은 당신의 모든 벼슬과 이 나라의 모든 금보다 값집니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는 한양 왕자의 아들이 아니라 산골마을 빨래꾼 춘의 아들로 죽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객들마저 그 말의 힘에 압도되어 굳어버렸습니다. 춘은 자랑스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없애라. 판서 윤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자객들이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숲 쪽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수십 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왕실 근위대가 나타나 순식간에 벼랑이 했습니다. 그들 속에서 나이든 대신이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박대신이었습니다. 윤의 오랜 정적이자 살해된 세자의 은밀한 지지자였습니다. 판서 윤, 그의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국가 반역죄, 세자 이현전하 시해죄, 그리고 왕손 하기저하 시해 미수죄로 체포합니다. 판서 윤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알고 보니 강초가는 도망치기 전에 놀이개의 나머지 반쪽과 모든 진실을 담은 편지를 박대신에게 전할 파발꾼을 보내두었습니다. 판서를 수도에서 끌어내어 충신들이 반격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하기의 작전이었습니다. 벼랑 위의 싸움은 최후의 발버둥이 아니라 천재적인 전략의 마지막 막이었습니다. 6부 선택과 새벽. 판서 윤의 몰락은 빨랐습니다. 신문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와 그의 모든 공모자들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수는 벼슬을 빼앗기고 귀양 보내졌으며 그토록 경멸했던 바로 그 고된 노동을 마지막 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다. 하기와 춘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궁궐의 화려한 처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추는 생전 처음 비단 옷을 입었지만 황금 우리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며 자신의 오두막을 그리워했습니다. 하기는 임금께 나아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의 큰아버지인 임금은 조카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임금은 늙고 자식이 없어 하기에게서 왕조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대는 불과 물을 모두 거쳐왔도다. 임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나의 조카이자 후계자로 인정한다. 당연한 권리로 돌아오는 벼슬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리겠노라. 누구도 거절하지 않을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기는 공손히 절하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전하,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제 이름과 출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지 못한 벼슬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식은 피가 아니라 가르침 덕분입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한 여인의 가르침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 나라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자격을 스스로 얻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과거를 치르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청하는 유일한 은혜는 제 어머니 춘을 보살펴 주십시오. 궁궐의 번잡함과 멀리 작은 집과 정원을 내려주십시오. 그녀는 누구보다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임금은 자존심과 겸손이 어우러진 젊은이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조카가 아닌 참된 경세가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라. 마침내 임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뜻이야말로 그대가 왕자답다는 가장 훌륭한 증거로다. 결말. 두 사람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추는 고요한 마을 변두리에 아름다운 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행복은 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하기는 수천 명의 응시자 중 장원으로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미관 말직으로 벼슬길을 시작했지만 그의 지혜와 청렴함 그리고 백성의 삶에 대한 이해는 그를 빠르게 높은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았고 모든 결정에서 양어머니가 그에게 심어준 정의를 따랐습니다. 그는 친부가 꿈꾸었던 그런 관리가 되었지만 그를 키운 것은 가난한 빨래꾼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헌신과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궁중 음모보다 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고귀함이 피가 아니라 선함과 희생으로 다듬어진 마음에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때로는 한 평범한 여인의 사랑이 어떤 궁궐에서 태어난 왕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하기의 처지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왕위를 받으셨겠어요? 아니면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겠어요?